안녕하세요. 불꽃 사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8살의 남성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혼자서 험한 세상에 맞서면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견뎌왔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없고 늘 춥고 배고팠던 기억밖에 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몸으로 때우면서 하루 벌어서 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내일이 없는 삶을 이어온 것이 제 인생이라 생각이 듭니다. 좌충우돌 방황하던 10대를 보내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일만 하면서 인생에서 황금 같은 20대를 넘기고 나이 30을 넘긴 후에 제게도 사랑하는 여성이 생겼습니다.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는 제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처럼 저같이 별 볼 일 없는 놈도 짝을 만나게 되더군요. 그런데 그녀는 저와 전혀 다른 조건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녀는 좋기 수십억이 넘는 많은 재산을 가진 재력가였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버려져 있던 제가 어떻게 어울리지도 않게 돈 많은 여자를 만나게 되는 데는 정말이지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하늘이 제 처지를 안타깝고 불쌍하게 여겨서 그녀를 제게 보내주셨다는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녀를 만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구세주라고 생각했던 그녀 때문에 저는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봐도 제가 아직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다 우연히 이곳을 알게 된 후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당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에 대한 사연을 읽으면서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던 여성이 제게 저지른 참혹한 짓들과 제가 느꼈던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두려웠던 과거의 처참한 일을 말씀드리려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머릿속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버려졌기 때문이었죠. 언제 어떻게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제 기억에는 없지만 고아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어떤 할머니가 포대에 쌓인 저를 고아원에 맡기고 갔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저는 학교에서 소문이 난 사고뭉치였어요. 선생님들도 제게는 두 손을 들 정도로 못 말리는 고집불통에 조금이라도 제 성질을 건드리면 상대가 누구든 가리지 않고 싸울 정도로 싸움꾼이었어요. 한 번은 저를 고아라고 놀리는 부잣집 아이를 흠씬 두들겨 패준 일이 있었습니다. 부잣집 아이는 시건방져서 돈이 없는 친구들을 항상 무시했는데 특히 고아인 저를 심할 정도로 괴롭혔습니다. 돈이 많은 집안에서 귀하게 자라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들었고 좋은 학용품이 생기면 제게 자랑을 하면서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야, 넌 부모가 없어서 이런 거 사줄 사람도 없지. 나는 부모가 없는 거지입니다 라고 3번만 외쳐봐. 그럼 이 색연필 너 줄게. 그 아이는 다른 친구들 앞에서 저를 거지 취급하면서 놀려댔어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녀석이 자기 집에 돈이 많다는 것만 믿고 제게 함부로 까불어대니 성질대로 하면 당장 요절을 내주고 싶었지만 어린 제 생각에도 그 녀석을 건드렸다가는 제가 더 큰 화를 당할 거란 판단이 들어서 억지로 참으면서 무시했어요. 다른 친구들은 자존심도 버리고 그 녀석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학용품을 얻거나 학교길에 군것질거리를 얻어먹었죠. 하지만 저는 비록 부모가 없는 고아였지만 자존심까지 버리면서 그 녀석에게 굽신거리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녀석은 끈질기게 저를 놀리고 괴롭혔고 제 인내심은 마침내 한계에 이르게 되었죠. 그날도 그 녀석은 저를 거지 새끼라고 놀려댔고 다른 친구들까지 합세해서 저를 비웃어댔습니다. 저는 솟구치는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녀석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렸어요.
웃고 있던 녀석은 코피가 터졌고 겁에 질린 얼굴로 변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당했던 분풀이를 하듯이 넘어진 그 녀석에게 사정없이 주먹질을 했고 그 녀석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죠. 친구들은 교무실로 달려가서 담임선생님을 모셔왔고 선생님은 제게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셨어요. 최정수, 이 자식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선생님의 호통을 들은 뒤에야 저는 제정신이 들었어요. 저는 선생님을 따라서 교무실로 가서 벌을 받았습니다. 교무실을 출입하는 선생님들은 모두 저를 보면서 혀를 차가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제게 맞은 아이의 엄마가 학교까지 찾아와서 담임 선생님에게 학생들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욕까지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했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아이의 엄마에게 사과를 한 선생님은 화가 나서 제게 일주일 동안 반성문을 쓰게 하고 수업 시간 중에는 복도에 나가서 꿇어 앉혀서 수업을 들으라는 벌을 주셨습니다. 며칠 뒤에 우연히 담임 선생님이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들에게 고아들은 질이 나빠서 다른 애들과 격리시켜야 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선생님에게 복수를 했다가 들켜서 어린 놈이 건방지게 선생님에게 대든다면서 된통 맞게 되었어요. 저는 담임 선생님의 책상 서랍 안에 죽은지를 넣어두는 것으로 복수를 했는데 깜짝 놀라고 머리끝까지 화가 난 선생님은 제 뺨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때 담임 선생님에게서 역시 고아들은 인간이 되긴 틀렸어 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듣게 되었어요. 아마 지금 학교에는 이런 물상식하고 수준 떨어진 선생님은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성인이 된 지금도 제 가슴속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때 선생님이 무심코 뱉은 한마디 말이 제가 세상에 불만을 품고 삐딱하게 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애들은 부모도 있고 부족한 것 없이 행복한데 나는 왜 인생이 이 모양인가 라는 생각에 세상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어요. 출발부터 다른 애들과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질이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나쁜 짓을 하다가 소년원도 가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의 선생님들은 어떻게든 저를 바로 잡아보려고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는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이 가득한 저와는 정반대로 생각하면서 착실하게 생활하는 여자 동기가 있었어요. 혜주라는 여학생이었죠. 혜주는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혼자서 악착같이 세상에서 살아오겠다고 결심하고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쾌활했고 친구들도 많은 모범생이었어요. 어느 날 혜주는 제게 진지하게 충고를 해주었어요. 정수야, 너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살 작정이야. 우리 이제 2년 뒤면 독립해야 돼.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회에 나가자마자 낙오자가 될 게 뻔해.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마음을 잡고 독립할 준비를 해. 저는 혜주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제 2년 뒤면 고아원에서 나와서 자립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한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혜주의 도움으로 자립해서 홀로서기를 할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혜주는 제게 공부도 가르쳐 주었고 사회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어요. 정수야, 고아로 태어난 건 우리들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바뀔 수 있어. 고아라고 기가 죽을 필요는 없어. 이를 악물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힘내자. 혜주는 모든 면에서 저와는 정반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철이 들면서부터 저는 고아라는 낙인이 찍혀버렸으니 제대로 인생을 살기는 틀렸다고 사회에 나가기도 전에 포기해버렸지만 혜주는 그런 편견쯤은 자신의 노력으로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혜주의 도움을 받으면서 세상을 삐딱하게만 보던 사고방식도 고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지난 뒤에 저와 혜주는 독립하게 되었어요. 혜주는 자기가 원하던 대학에 장학생으로 합격을 한 상태였어요. 혜주는 성적이 워낙 뛰어나서 장학금과 더불어 대학에서 생활비 지원까지 받으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돈 걱정 없이 하고 싶은 공부만 집중할 수 있게 된 혜주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할걸. 이란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노릇이었어요. 저는 대학은 고사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자리부터 알아봐야 하는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저와 헤어지게 된 혜주는 마지막으로 제게 용기를 주었어요. 정수야,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잖아. 용기를 내. 그리고 어떤 힘든 일이 닥쳐도 포기하지 말고 용기를 내. 고마워 혜주야. 너도 원하는 일 전부 이루고 행복하게 살길 바래. 그렇게 저와 혜주는 헤어졌고 이제부터 모든 걸 혼자서 해결해 나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나도 성인이니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서 당당하게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디뎠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선 당장 지낼 월세방을 구하기 위해서 고시원을 찾아갔습니다. 고시원 주인 아줌마는 제가 고아이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저를 위해 많은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내 아들놈이 살아있었으면 딱 너하고 동갑이야. 정수 너를 보니 아들놈 생각이 나네. 주인 아줌마는 2년 전에 사고로 죽은 아들도 저처럼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사고를 저지르고 다니면서 아줌마의 속을 새까맣게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를 훔쳐서 타고 다니다가 차와 충돌 사고를 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죽은 아들놈도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삐뚤어지더니 결국 지 애비를 따라가 버렸네. 정수 너도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라는 건 없고 나도 혼자 사는 처지이니까 나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해. 저는 주인 아줌마의 따뜻한 말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방을 잡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막노동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몸을 써야 하는 힘든 일이어서 일을 마치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물먹은 솜처럼 무거운 몸으로 고시원에 돌아오면 주인 아줌마는 저를 위해서 따뜻한 저녁을 차려주셨어요. 오늘도 고생 많았다. 내가 김치찌개 끓여놨으니까 어서 저녁 먹어. 원래 고시원에는 공용주방이 있었고 밥과 김치만 제공했고 식사는 각자 알아서 해먹어야 했는데 주인 아줌마는 제게 특별히 따로 식사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녀를 엄마처럼 믿고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그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자기에게 맡기라고 했어요. 정수 너는 아직 어려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모으기보다는 쉽게 다른 곳에 써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를 은행이라고 생각하고 돈을 맡겨. 그러면 2년 뒤에 목돈을 만들어서 돌려줄 테니까. 알았지? 저는 그녀의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면서 빨래는 물론이고 제 입에 맞는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기에 저는 그녀에게 제가 가진 돈의 전부를 맡겼어요. 사실 얼마 전부터 고등학교를 다닐 때 알고 지내던 친구놈들이 제게 연락을 해와서 몇 번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녀석들은 유흥업소로 가자고 저를 꼬드겼습니다. 저도 남자인지라 그런 업소에 가서 도우미들과 같이 놀면서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함부로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한 터라 친구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친구들과 자주 만나다 보면 분명히 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가진 돈을 유흥비로 몽땅 탕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주인 아줌마에게 제 돈을 전부 맡겼던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주인 아줌마는 제게 2천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을 보여주셨어요. 정수야, 그동안 반값만 제외하고 네가 준 돈을 전부 모아뒀다. 앞으로 3년만 죽었다 생각하고 고생해라. 그러면 내가 1억을 만들어서 줄게. 저는 주인 아줌마의 말에 귀가 번쩍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뒤에 1억이라는 큰돈이 생긴다니 믿기지 않았던 거죠. 주인 아줌마는 3년 동안 바닷가에 염전에 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내가 아는 친척이 염전을 하는데 염부로 일하면 제법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일은 아주 힘들지만 넌 젊으니까 눈 딱 감고 3년만 버텨. 그러면 1억이 생기는 거야. 그걸로 장사를 하든 뭘 하든 네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 거다. 저는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주인 아줌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어차피 서울에 있어도 몸으로 때우는 막일을 해야 하는데 까짓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생각으로 부딪혀보자. 1억만 있으면 뭐래도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이런 생각으로 주인 아줌마가 소개해준 바닷가의 염전으로 가서 주인을 만났습니다. 검게 탄 피부에 노동으로 잔뼈가 굵은 것처럼 보이는 60대의 주인 남자와 살이 찐 몸집에 눈이 작고 교활한 느낌을 주는 주인 여자는 첫인상부터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주인 남자는 첫 대면부터 바로 제게 말을 놓으면서 겁부터 줬습니다. 염전일이 절대 만만한 게 아니야. 한 달만 해보면 허리부터 무릎, 어깨까지 온몸에 골병이 제대로 들게 될 거야. 나중에 나 때문에 병신됐다고 원망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돌아가. 사장님,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면 자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시작해봐. 일하다가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정수기가 네 월급은 자기한테 묻혀달라고 하던데 맞아? 고시원 주인 아줌마가 제 월급을 자기한테로 보내라고 염전 주인에게 말해둔 것 같았어요. 저는 주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줄 테니까 돈이 있어도 쓸 일이 없을 거야. 힘들어도 목돈 만질 일만 생각하면서 버텨봐. 주인 여자는 숙소로 안내해 주었어요.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염전 인부들의 숙소에는 모두 5명의 인부들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숙소에 들어서자 땀 냄새와 썩는 냄새가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다른 인부들은 신참인 제게 신경도 쓰지 않았고 그날 밤부터 저는 다른 인부들과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오는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일을 시작해보니 동도 트지 않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루에 12시간이 넘게 일을 해야 했어요. 정말이지 돈이 있어도 쓸 시간조차 없는 것이 염전 생활이었습니다. 주인 남자는 성격이 불같았고 다혈질이어서 조금이라도 꾸물거리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욕을 해댔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주먹질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염전 안에서 주인 남자는 저희들의 왕이었고 인부들은 누구도 감히 그에게 대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요.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는 소금을 운반하는 수레를 밀다가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다치게 되었어요. 하지만 주인 남자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한 달이 넘었는데 수레도 제대로 밀지 못하는 멍청한 놈이라고 갖은 욕을 퍼부었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저를 계속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장님,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하루만 쉬면 안 될까요? 뭐? 네가 잘못해서 다쳐놓고 네 마음대로 쉬겠다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일이나 해. 저는 거듭해서 주인에게 쉬게 해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주인은 인상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일주일이 넘게 퉁퉁 부어오른 무릎을 부여잡고 안간힘을 쓰면서 일을 했습니다. 인부들의 밥은 주인 여자가 해주었는데 반찬이라고는 신내가 풀풀 나는 김치와 멀건 된장국이 전부였습니다. 고기 반찬이 나오는 날이 한 달에 2번 뿐이었죠. 그나마도 배가 차도록 먹을 수 없었어요. 주인 여자는 배가 부르면 게을러지고 잠이 오고 몸이 둔해진다고 하면서 밥을 반 공기만 주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루 종일 몸을 움직이며 힘을 써가면서 일하느라 늘 배가 고팠는데 주인 여자는 절대 저희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 제게는 희망이 있었기에 지옥 같은 염전 생활을 꾸역꾸역 버텨나갈 수 있었습니다. 2년만 참자. 힘들어도 시간은 흘러간다. 내 인생에서 3년을 희생해서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참고 견디는 거야. 저는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염전에서 일하는 3년이란 시간은 제 인생에서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인 남자와 여자는 인부들을 인간 취급도 하지 않고 거칠게 다루었습니다. 한 번은 인부들 중에 한 명이 너무 배가 고파서 새벽 시간에 주인집 부엌에 들어가서 몰래 밥을 훔쳐 먹다가 주인 남자에게 들켜서 반쯤 죽을 정도로 매타작을 당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인 남자는 일을 하는 중에도 수시로 인부들에게 손찌검을 해서 저는 여기보다 더한 지옥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견뎌내야 한다는 마음으로 험하고 힘든 일을 죽을 힘을 다해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년이 지나갔고 저는 고시원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서울 올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그래 정수야 고생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인생을 사는 거야. 어서 올라와. 기다리고 있을게. 그녀는 아주 기뻐하면서 3년이란 시간을 버텨낸 제가 대견하고 장하다고 말했습니다. 주인 남자에게 이제 염전을 떠나겠다고 말하자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제게 봉투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네가 일한 월급은 정수기한테 따박따박 보냈어. 얼추 1억은 될 거야. 이건 서울로 돌아갈 때 차비에 보탰어.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인부들 사정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혹독하게 부려먹던 그가 제가 떠난다고 하자 처음으로 수고했다는 말과 함께 차비에 보태라면서 100만 원의 보너스를 쥐어주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저는 너무 설레이고 기뻤습니다. 이제 1억으로 뭘 하면 좋을까? 프랜차이즈로 피자나 치킨 가게를 해볼까? 아무리 한 집 건너 한 집이 폐업하는 시기라곤 하지만 경험 없는 제가 가장 만만하게 도전해 볼 수 있는 건 프랜차이즈로 장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주인 아줌마를 만나면 어떤 장사를 하는 게 좋을지 도움을 받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푼 꿈을 안고 고시원을 찾아간 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게 되었어요. 다시 찾아간 고시원에 주인 아줌마는 없었습니다. 저를 맞아준 사람은 낯선 남자였어요. 그는 불과 2달 전에 그녀로부터 고시원을 인수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서 주인 아줌마에게 전화를 했지만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설마 엄마처럼 저를 대해주던 그녀가 1억이 넘는 제 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저는 혹시 하는 생각에 염전 주인에게 그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그는 제게 3년 동안 그녀에게 돈을 이체해준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는 한 푼도 빠지지 않고 돈을 보냈어. 그년이 네 돈을 가지고 도망친 것 같은데 네 사정은 딱하지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을 느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년이란 시간을 내가 어떻게 견뎌왔는데 다시 속절없이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다는 허탈한 마음을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어서 밤이 새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술 기운이 올라오자 그녀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인생이 걸린 전 재산을 가로채간 그녀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저는 경찰서를 찾아가서 그녀를 사기와 절도로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마음에 경찰에게 꼭 그녀를 찾아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지만 경찰들은 제 부탁을 건성으로 들으면서 수사를 하면서 연락할 테니까 기다려달라는 말만 했습니다. 다시 가진 거라곤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저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정신적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염전 주인이 주었던 100만 원이란 돈으로 한 달 내내 일은 하지 않고 여간방에 틀어박혀서 지긋지긋하게 저를 괴롭히는 세상과 그녀를 원망하면서 술만 마셨습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자 저는 다시 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험한 세상과 부딪히며 살아오면서 세상의 쓴맛은 골고루 맛보게 되었어요.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노숙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저는 누군가를 만나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노숙을 하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울역 앞에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말쑥하게 차려입은 중년의 남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왜 세상 고민은 다 짊어진 것처럼 죽을 상을 하고 앉아있나? 밥은 먹었나? 저는 그 중년 신사를 멀뚱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는데 그는 웃으면서 저를 데리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이틀을 굶은 터라 저는 허겁지겁 밥부터 먹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는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가 있었지만 20대인 저는 차마 무료 급식소를 갈 수 없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노숙자들 틈에 섞여서 무료 급식소에 줄을 섰다가 새파랗게 젊은 놈이 공짜 밥을 먹으려고 한다면서 밥 대신 욕을 실컷 얻어먹고 쫓겨났습니다. 그 뒤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무료 급식소 주위에는 얼씬도 하지 않았어요. 중년 신사는 정신없이 배를 채우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제가 식사를 마치자 같이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유통업을 하고 있는 그는 사업차 지방에 갈 일이 자주 있어서 서울역에 자주 오는데 얼마 전부터 저를 보고 유심히 지켜봤다고 했어요. 내가 하는 사업에 젊은 파트너가 필요해. 자네만 좋다면 같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볼까 하는데 말이야. 사장님,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사업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어. 모든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는 저를 자기가 하는 사업의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려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랐기에 그가 저를 이용하려고 든다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처럼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하고 그가 시키는 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제게 멋진 양복을 사주었고 말끔하게 목욕을 하고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도 세련되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를 자기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여러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두 제 명의로 새로운 회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서류들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만 믿고 제 개인정보를 모두 주었고 그가 내미는 서류들에 전부 사인을 해주었어요. 그는 제게 원룸을 얻어주었어요. 고시원과 쪽방촌을 전전하다가 노숙까지 했던 제게 화장실과 욕실까지 딸린 원룸은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좋았습니다. 저는 매일 사무실로 출근해서 그가 데리고 오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면서 제게 이 회사의 대표이사라는 말만 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묻는 말에는 그가 미리 연습을 시킨 대로 앵무새처럼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그는 한 번씩 수고했다고 하면서 수십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저를 유흥업소로 데리고 가서 도우미들과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주었어요. 야, 너희들 여기 최 사장님 깍듯하게 잘 모셔야 돼. 알았어 오빠, 오늘 밤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우리들하고 신나게 놀자. 도우미들은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제 품에 안겨왔습니다. 제 또래의 여성들이 사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안겨오니 저는 꿈을 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 쾌락에 취해서 저는 그가 시키면 뭐든지 하는 허수아비가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기던 달콤한 쾌락의 끝에는 비극적인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사무실에 출근한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사무실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어떻게 된 일인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게 서 있었는데 곧 여러 사람들이 사무실로 몰려와서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사기꾼 같은 놈아, 내 돈 내놔. 그들은 제게 중년 신사에게 사기당한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저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우고 여러 사람들에게서 투자를 받았고 저 몰래 투자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겁니다. 저는 두 번째로 배신을 당한 것이었죠. 사기를 당한 투자자들은 저를 끌고 경찰서로 갔고 조사를 받으면서 저는 허탈한 생각에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경찰들이 내민 증거 앞에서 저는 모든 걸 인정했고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서 2년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어요. 출소를 한 뒤에 안 해본 거 없이 모든 걸 해왔지만 결국은 이용만 당했습니다.
돈 없고 힘없는 제가 혼자 맞서면서 상대하기에 세상은 너무 강력한 괴물이었어요.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제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배달 일도 해봤고 지하철 노점상을 하다가 억울하게 벌금을 내기도 했고 파트타임으로 택시 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일이 꼬이면서 제 인생은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죠. 택시 운전을 할 때는 술이 취한 손님과 실랑이를 하다가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 취객이 법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찰들은 그의 말만 들었고 저는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택배 일을 할 때는 사소한 문제로 여성 고객과 다투게 되었는데 그 고객이 택배 회사에 진정을 넣으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재수에 온붙은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그때마다 저는 다시 세상을 원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술만 마셨고 술이 취하며 아무나 붙잡고 시비를 걸어서 치밀어 오르는 불만과 화를 풀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간을 아무 생각도 없이 닥치는 대로 살다 보니 어느새 30을 훌쩍 넘기게 되었어요. 그날도 저는 술이 취해서 동료 노숙자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폭행죄로 경찰서에 잡혀가게 되었죠. 다행히 제게 맞은 노숙자도 크게 다치진 않았고 술이 깨자 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풀려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답답했습니다. 정처 없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염치불구하고 무료급식소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던 고아원 동기 혜주를 1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너 정수 아니니? 아니 혜주야. 그래 정수 맞구나. 우리 다시 만난 게 얼마만이니? 저는 버릇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는데 자원봉사를 하던 혜주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배식 시간이 끝나고 혜주가 뒷정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고 그녀와 같이 근처의 카페로 가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주는 대학에 들어간 뒤에 장학금을 받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회계사가 되었다고 했어요. 회계법인에서 일을 하면서 경력과 경험을 쌓은 다음에 제법 큰 기업의 회계 감사를 맡게 되었고 그때 기업의 회장님 눈에 들어서 그 회사 전속 회계사로 발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은 딸 같은 혜주가 마음에 들었는지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주더니 나중에는 혜주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혜주야, 회계사 일이 머리 아프지 않아? 그는 혜주를 회장실로 부르더니 업무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었다고 해요. 사실 혜주는 회계사로 5년이 넘게 일하면서 기업들이 어떻게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래처와 짜고 세금을 빼돌리거나 필요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수익을 부풀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면서 투자자들을 속인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개 회계사인 그녀의 힘만으로는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는 고질적인 기업의 비리를 막을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기력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고 회계사 일에도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혜주는 회장에게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모두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회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남들은 나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면서 부러워하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었는지 알면 나를 부러워하기는 고사하고 손가락질을 할 거야. 참 비겁하고 야비하게 돈만 쫓아다니면서 살아온 게 내 인생이야. 회장은 지난 날을 회상하듯이 혜주에게 어떻게 이름만 대면 누구나 인정하는 대기업을 키울 수 있었는지 숨겨진 속사정을 말해주었다고 해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회장은 어릴 때부터 먹을 게 없어서 늘 배가 고팠고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부모님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회장의 어머니는 시장에서 노정상을 했고 아버지는 시장에서 짐을 나르는 지게꾼을 했다고 해요. 겨우 중학교를 졸업한 회장도 학교를 다니는 대신에 생계를 위해서 엄마의 노점 일을 도와야 했어요. 거칠고 험한 시장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안간힘을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질이 좋지 않은 또래들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러다가 그 지역의 건달들의 눈에 띄어서 조직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요.
조직에 들어간 회장은 돈에 관해서는 머리가 비상하게 돌아가서 당시에 조직이 운영하던 사채업을 아주 크게 키워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사채업의 대부로 통하면서 금융시장을 주무르고 있던 재력가와 인연이 닿아서 그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회장의 인생은 여의주를 문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듯이 거칠 것이 없이 뻗어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든든하게 뒤를 봐주는 재력가의 사이가 되자 회장은 자기가 관리하던 금융기관을 통해서 야심차게 기업을 인수해서 영향력 있는 거물급 인사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경쟁 기업들을 가차없이 망하게 만들고 문어발식으로 경쟁 기업을 합병하면서 덩치를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자 회장은 그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대단한 기업인이자 재력가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말이야, 환갑을 넘기고 나니 돈이며 권력 같은 건 다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죽고 나면 억만금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다 부질없는 짓이지.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고 싶어. 혜주, 네가 나를 좀 도와줘. 네? 제가 회장님을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회계사 일은 때려치우고 비서실로 들어와서 일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일을 해. 알겠어? 네, 회장님 뜻이 그렇다면 따르겠습니다. 혜주는 하늘 같은 회장의 명령을 거절하지 못하고 비서실에서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장이 혜주에게 지시한 일은 정말로 엄청나고 충격적인 일이었다고 해요. 회장은 혜주에게 살생부와 함께 1급 기밀 서류를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불법적인 일로 뇌물을 준 유력 인사들의 명단과 그들이 요구한 더러운 거래에 대한 증거들을 모두 혜주에게 넘겨준 겁니다. 회계사로 일하면서 우리 회사가 얼마나 많은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 왔는지 너도 잘 알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회계 관련 증거들과 함께 내가 준 이 서류들을 잘 가지고 있다가 내가 죽고 나면 금감원과 검찰에게 고발하거라. 난 어차피 오래 못 산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는 뜻밖의 말을 했다고 합니다. 회장은 2년 전에 폐암 선고를 받고 수술을 했는데 재발되어서 위와 간까지 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회장의 가족들도 그 사실을 알고 회장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암투를 벌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돈이 눈에 먼 자식들과 친척들에게 자기 재산을 상속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답니다. 회장은 그동안 자기가 저지른 불법적인 일에 대한 속죄를 하는 의미에서 해주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모두 법적으로 처벌하고 법에서 판단하는 추징금을 낸 다음에 남는 재산은 전액 사회에 기부할 생각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혜주에게 맡긴 것이었어요. 회장의 깊은 속마음을 알게 된 혜주는 은밀하게 회장이 원하는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계획했던 대로 일이 진행되자 회장은 일선에서 은퇴하고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서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조용히 생을 정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회장의 자식들과 가족들은 하루하루 죽음을 향해 다가가는 회장을 찾아와서 유산 분배에 대한 유언장을 작성하라고 재촉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가장에게 죽을 거면 빨리 가진 돈을 모두 내놓고 죽으라고 졸라대는 비참한 꼴이었던 거죠. 하지만 회장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보채는 가족들의 성화에도 유산을 주겠다는 말을 끝내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셨다고 해요. 그리고 회장이 세상을 떠나자 혜주는 모든 증거들을 검찰에게 제출하고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발칵 뒤집혔고 투자자들은 멘붕 상태에 빠져버리고 말았다고 하네요. 회사의 주가는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고 혜주가 고발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회사는 결국 상장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청산 절차를 밟게 되었고 재판 결과에 따라 국가에 낼 추징금과 체납한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은 모두 처분한 다음에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다고 해요. 회장님은 나한테 수고비를 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어. 회장님이 가지고 있던 별장과 땅을 조금 받았거든.
혜주는 모든 일이 끝나자 회장에게서 받은 별장과 땅을 처분해서 투자회사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는 대로 노숙자들을 위한 급식소에 나와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어요. 정수, 너를 다시 만난 것도 모두 하늘의 뜻인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지금 오갈 데 없는 딱한 처지인 것 같은데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내면서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주는 건 어때? 그러면 나야 좋지. 그렇지만 지금 내 꼴을 봐. 너한테 도움이 되기는 고사하고 짐만 될 뿐이야. 괜찮아, 정수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부담 갖지 말고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이제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래, 혜주야. 정말 고마워.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회장 덕분에 여성 사업가가 된 혜주의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들었지만 15년이 넘게 밑바닥만 헤매고 있는 저와는 다르게 꽃길만 걸으면서 남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된 혜주가 너무 부러웠습니다. 혜주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 제 처지를 불쌍하게 여겨서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해주면서 제가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혜주의 회사에 출근하면서 그녀가 시키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혜주가 지시하는 심부름을 해주는 일이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자 혜주와 저의 사이도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둘 다 30을 넘긴 싱글인 처지에 같은 집에서 살게 되자 자연스럽게 친구 사이를 넘어서 야릇한 느낌을 가지게 되었어요. 저는 혜주를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제 처지 때문에 감히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혜주가 먼저 제게 결혼을 하자는 말을 했어요. 정수야, 사실 나 옛날부터 너 좋아하고 있었어. 남들은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다시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결혼하자. 저는 믿어지지 않았지만 혜주도 저를 사랑하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혼자 버려졌다는 생각으로 자포자기하면서 멋대로 살던 저는 이제야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인 혜주를 만나서 동거를 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동거를 시작한 뒤 몇 달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제 주위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아내의 정체가 조금씩 의심스러워지게 되었어요. 아내가 자원봉사를 하는 급식소를 찾아오는 노숙자들이 하나씩 소리도 없이 사라지는 일이 연이어 일어났던 겁니다. 그리고 아내가 운영하는 투자회사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후에 저는 아내가 숨기고 있던 충격적인 정체를 알게 되고 경악하게 되었어요. 그 시작은 제 돈을 모두 가로채고 잠적해버린 고시원 주인 아줌마를 다시 만나면서부터였어요. 그날도 저는 아내의 사무실로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 안에서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8년이 넘게 지났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는 바로 제가 염전에서 뼈 빠지게 일해가면서 모은 돈을 1억을 가지고 도망쳤던 고시원 주인 아줌마였어요. 그녀와 아내는 웃으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주인 아줌마에게 제 돈을 돌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려고 했는데 그녀들의 대화를 듣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끼치도록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혜주야, 그 자식하고 같이 산다면서? 엄마, 그렇게 됐어. 나도 그놈을 다시 만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우리한테는 잘된 일이잖아. 그렇지. 저번에는 내가 300만원 받고 염전에 팔아 넘겼는데 이번에는 최소한 1000만원은 받고 다시는 못 돌아올 곳으로 보내버리자. 나도 이미 그 자식 어디로 넘길지 다 알아봤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노숙자들보다는 비싸게 받고 넘겨야지. 저는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느낌이 들었지만 애써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두 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었고 그녀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미고 있는지 그리고 둘이 어떤 기가 막힌 관계인지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염전 주인 남자가 제게 보여주었던 송금 영수증은 모두 가짜였고 주인 아줌마는 저를 소개해준 대가로 300만원을 받았던 겁니다. 300만원에 저를 속여서 염전에 팔아 넘겼던 거죠. 그리고 지금도 아내와 주인 아줌마는 공모해서 제가 일했던 염전으로 노숙자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내는 급식소에서 봉사를 하면서 친해진 노숙자들에게 접근해서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속인 다음에 그들을 염전으로 보냈고 몸값을 받아서 가로채고 있었던 거예요.
아내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봉사를 시작했던 것이었고 다시 만난 저를 이용하려고 동거를 하자고 했던 거예요. 아내가 제게 해준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아내는 회계사도 아니었고 대기업의 회장 비서실에서 일한 적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장학생이 아니었기에 생활비를 벌어야 했는데 우연히도 거처로 선택한 곳이오니 바로 제가 있었던 곳이었던 거죠. 아내를 만난 주인 아줌마는 제게 했던 것처럼 호의를 베풀어서 아내의 마음을 사로잡은 다음에 수양딸로 삼았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인신매매 같은 범죄에 아내를 끌어들였던 겁니다. 아내가 하고 있는 투자회사는 이름만 그럴듯했고 실상은 노숙자들의 명의를 빌려서 대포 통장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사채업자나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주는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이라면 감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참혹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녀들을 보자 저는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동안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제게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섬찟한 제안을 했어요. 그녀는 자기가 잘 아는 사업가가 있는데 그분이 몇 달간만 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제게 그 사업가에게 가서 일을 좀 도와주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만약 아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아줌마와 아내는 다시 저를 제물로 노리고 있었지만 저는 호락호락 당할 수는 없었던 거죠. 우선은 아내에게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이틀 뒤에 떠나겠다고 말해서 안심시킨 다음에 한밤에 사무실에 몰래 들어와서 그녀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에 대한 증거들을 모조리 쓸어 담은 다음에 그녀가 알 수 없는 곳으로 도망을 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주인 아줌마와 아내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또다시 모든 것을 잃고 지옥의 구렁텅이 속으로 떨어질 뻔한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되었죠. 3년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흐릅니다. 앞으로는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그런 독사 같은 인간들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하게 빌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